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을 두고 형제끼리 주먹이 오간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 무너짐 뒤에 무엇이 남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소도시, 오래된 주택가 사이에 자리한 2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허름해 보이지만 목 좋은 자리에 있어 월세만 꽤 짭짤하게 나오는 곳이었죠. 이 건물의 주인은 올해 75 박창수 씨였습니다. 슬아의 자녀 셋, 장남 상훈, 둘째 딸 미영, 막내 상우. 겉으로 보면 참 평범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아래엔 오래전부터 골마온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창수 씨가 지병으로 입원을 하게 된 건 늦가을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폐렴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몸이 버텨주질 못했습니다. 열흘 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요. 그 소식이 전해진 날 밤, 평소엔 연락 한 통도 없던 자녀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상훈 씨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큼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서요. 병실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의 안색부터 살핀 게 아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뭔가를 꺼내 확인하는 모습이 먼저였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둘째 미영 씨는 눈가를 훔치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하는 목소리는 분명 떨렸습니다. 그런데 시선은 자꾸만 오빠의 서류 가방 쪽을 향했습니다. 눈물인지 연기인지 그 경계가 아슬아슬했습니다. 막내 상우 씨는 가장 나중에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구석 의자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요. 병실 안 아버지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기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배경 삼아 자녀들의 첫마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확실히 해둬야 할 게 있지 않겠니? 상훈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엔 망설임 하나 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정말 냉정하네요.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막내 상우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모른다. 상훈 씨가 면박을 줬습니다. 미영 씨가 덧붙였습니다. 너 대학 등록금 누가 내줬는지 잊었니? 과거의 은혜를 꺼내 막내의 입을 틀어막는 방식이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그렇게 오염되어 갔습니다. 효심 대신 탐욕으로, 사랑 대신 계산으로, 아버지 곁에 앉아 있어야 할 자녀들의 머릿속엔 상가 건물의 시세와 지분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절마다 모이면 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상훈 씨는 장남 대접을 원했고 미영 씨는 친정일을 자기 혼자 다 한다며 생색을 냈습니다. 막내 상우 씨는 그 사이에서 늘 치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허허 웃으며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웃음이 덮어온 것들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채로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을 뿐이죠. 상훈 씨에게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시작한 유통사업이 크게 망했습니다. 투자금을 날리고 빚까지 안은 상태였죠. 그에게 이 상가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재기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칠할은 내가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에 서슬퍼런 고집이 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영 씨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퇴직을 하게 되면서 가정의 수입이 뚝 끊겼습니다. 두 아이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빠듯한 살림이 계속되었습니다. 노후가 막막했습니다. 이 건물에 지분만 있다면 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내 상우 씨는 어떠셨냐고요? 그는 돈보다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마음은 형과 누나에게 그저 순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칠할은 가져가야 한다. 상훈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가 막힌다는 듯 미영 씨가 맞받아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장남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나눠야죠. 그 말에 상훈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를 누가 더 챙겼는지 알아?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매달 생활비 보냈다고. 미영 씨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생활비요? 저는 몇 년을 직접 병원 모시고 다녔는데요. 돈만 보내면 다예요?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 곁 병실에서 기계음이 울리는 그 공간에서요. 며칠 뒤 박창수 씨는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녀들 목소리를 들으며 가셨을 겁니다. 그 목소리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이미 아실 겁니다. 장례식장은 애도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협상의 장이 되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하면서도 형제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장례 비용을 누가 더 냈느냐를 두고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남 부끄럽다는 생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상훈 씨는 영정사진 앞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제 뜻을 이해하실 겁니다. 미영 씨는 그 옆에서 몰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상우 씨는 장례식장 밖 차가운 벤치에 혼자 앉아 담배를 태웠습니다. 이 풍경이 환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뜸해진 틈을 타 상훈 씨가 미영 씨를 비상구로 불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너 아버지가 따로 챙겨준 돈 있지. 그거 내놔. 미영 씨는 펄쩍 뛰었습니다. 오빠야말로 아버지 통장에서 몰래 빼간 돈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제 가족의 비밀은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약점을 쥐고 흔드는 방식으로, 상처를 후비는 방식으로 둘은 서로에게 칼날을 겨눴습니다.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상우 씨는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저게 내 형이고 누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각자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유산 상속 절차가 본격화되자 싸움은 법정으로 번졌습니다. 어릴 때 함께 밥을 먹던 기억,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타던 기억, 장난치며 웃던 기억들. 그 추억들이 이제는 소송 서류의 증거 자료가 되었습니다.
큰오빠가 아버지 병원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미영 씨의 폭로가 법정 안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차갑게 얼어붙는 분위기였습니다. 상훈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아버지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출입을 막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판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집요했고 잔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이 가장 날카로운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1년을 넘겼습니다. 그러는 사이 세 형제의 삶은 하나하나 무너져 갔습니다. 소송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상훈 씨는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미영 씨는 화병을 얻어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막내 상우 씨는 양쪽을 중재하려다 결국 양쪽 모두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 모두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시던 그 상가는요. 관리가 되지 않으니 세입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가 끊겼고 건물은 낡아갔습니다. 주변엔 잡초만 무성해졌습니다. 자식들의 다툼 소식은 동네 가십거리가 되었고 그 건물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저 집안 참 딱하다며 혀를 찼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 길어지던 끝에 법원의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에 쥐어진 건 처음 기대했던 금액의 고작 일부분이었습니다.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건물 관리 비용, 미납세금, 이것저것 빠지고 나니 남은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앙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세 형제는 서로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상훈 씨가 침을 뱉으며 선언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동생도 아니다. 미영 씨는 도끼 어린 눈으로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빠나 잘 사세요. 상우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토록 망가져야 했는지, 이 비극이 거기서 끝났냐고요. 아니었습니다. 몇 년 뒤 상훈 씨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경사였습니다. 하지만 식장에는 미영 씨도 상우 씨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가 친척들은 쑥덕거렸습니다. 저 집안 참 무섭다고. 가장 축복받아야 할 자리에서 상훈 씨는 텅 빈 가족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씁쓸함을 꾹 삼켰습니다. 아들 앞에서 티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미영 씨는 그 무렵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큰오빠의 축하는커녕 연락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큰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족의 존재를 아예 지워버린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명절이 되어도 세 형제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조카들은 고모와 삼촌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자라났습니다. 명절에 모여 웃고 떠들던 풍경 대신 각자의 집에서 적막과 원망 속의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이 가족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그 상가는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습니다. 새 주인은 건물을 깔끔하게 리모델링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아늑한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평일에도 손님이 제법 오고 주말엔 줄이 서기도 한다더군요.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건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요.
형제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앞에 두고 얼마나 추한 싸움을 벌였는지를요. 가끔 상우 씨만이 그 앞을 서성거린다고 합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한답니다. 우리 그때 정말 행복했었는데. 상우 씨는 어릴 적 기억을 자주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그 상가 옥상에서 아버지와 삼겹살을 구워 먹던 여름 저녁, 숯불 위에 기름이 떨어져 타닥타닥 소리를 내던 그날, 상훈이는 고기를 독차지하려 했고 미영이는 언니라며 상우의 젓가락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셋이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웃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 그 웃음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지 상우 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요, 때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순간에도 가족만은 나를 안아주죠. 그런데 욕심이 끼어드는 순간 그 버팀목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빗으로 변합니다.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 가장 아픈 곳을 찌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내 몫을 챙기느라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그 상가를 놓고 싸우지 않았더라도 살았을 겁니다. 불편했겠지만 어떻게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깨진 혈연의 신뢰는 다시 붙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금이 간 자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가져가야 할 교훈은 단순합니다.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았다면, 딱 조금만요. 내가 7알이 아니라 3알을 가져가도 괜찮다는 마음. 내가 더 손해를 봐도 가족이 남는 게 낫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만 있었다면 이 형제들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매 명절마다 그 상가 옥상에 모여 삼겹살을 구웠겠죠. 아버지 기일엔 같이 술 한잔하며 아버지 욕도 하고 칭찬도 했겠죠. 조카들은 고모와 삼촌 얼굴을 알고 자랐겠죠. 그게 수억 원짜리 건물보다 더 값지다는 걸 그들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형제나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돈 이야기 말고요. 그냥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 밥은 먹었냐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수억 원짜리 유산보다 훨씬 더 오래 남는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건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의 온기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의 손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화해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서운함을 먼저 내려놓는 용기, 먼저 전화를 거는 용기, 그 작은 용기가 이 형제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여러분은 지킬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남보다 못한 형제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오늘 이야기로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이 여러분의 가족에게는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